네, 이 시간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손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국에서 3차 반도체 육성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고 64조 원 규모라면서요. 3,440억 위안 네. 그렇게 조성된 걸로 보도가 됐고요. 지금 이번에 이제 3차 펀드죠. 기억하시겠지만 중국이 2015년에 이른바 중국 제조 2025 발표하면서 그때 1차로다가 1,4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26조 3천억 원 정도 규모로 조성을 했고 2019년에는 두 번째로 2천억 위안, 그때 한 37조 6천억 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그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야말로 세계 반도체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중국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리드를 합니다. 중국 재정부가 일대 주주로 로이터 보도를 보면요, 600억 위안을 납입해서 17% 지분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선전 베이징에 있는 지방정부 소유 투자회사들도 출연한 게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2대 주주는 보니까 지분율이 10.5% 차이나 디벨롭먼트 뱅크 캐피털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뭐 미국하고 유럽연합 그동안에 뭐 합쳐서 뭐 한 8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0조 5천억 원 정도 투자한 걸로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중국도 지금 뭐 지지 않겠다고 지금 계속 이렇게 돈을 넣고 있습니다. 네. 이 펀드 조성의 의미 뭐 계속해서 미국에 지지 않겠다 뭐 이런 의지도 아시다시피 보이는 것 같고요. 블룸버그 분석은요, 뭐 미국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네덜란드, 일본, 독일 이런 그 반도체 강국들을 다 끌어들여 가지고 중국이 더 이제 아예 그냥 중국을 쳐내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여기 지지 않겠다 하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뭐 계속 반도체 전쟁은 더 가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의 유수 냉전사 학자가 중국 권력 서열 3위의 방북, 국제사회의 잘못된 신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스토리인지 좀 전해주세요. 그 상하이 화동사범대학 종신교수로 있는 션지화라는 네. 사람인데 이 사람은 중국 최고 그 냉전사 전문가로 통합니다. 그런데 그 어제 발행된 그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하고 인터뷰에서 네. 그 최근에 그 자오러제 전인대 상무부 위원장 이 사람은 공산당 서열 3위로 되어 있죠. 이 사람이 그 최근에 북한 갔다 온 게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줬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중국이 북한하고 러시아 밀착을 경계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게 좀 공개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한 게 상당히 좀 주목이 됩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11일부터 사흘간 방북을 했다. 이 얘기를 가지고. 그렇죠. 하는 그때 거죠? 가서 김정은 네. 국무위원장도 만났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작년 9월에 김정은 그 위원장이 러시아 방문해서 푸틴하고도 해서 양국 관계 강화되고 최근에 푸틴하고 뭐 시진핑이 계속 접촉을 하죠. 그래서 그야말로 북중러 삼각협력 강화에 대해서 이제 서방이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데 네. 이 교수 얘기는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을 상기시켰습니다. 러시아하고 북한이 매우 가까워졌고 중국하고 미국 관계가 악화되고 나서 한미일이 특히 군사적으로도 긴밀해졌다. 네. 그래서 이게 이른바 북방 삼각,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북한, 그다음에 남방 삼각, 한국, 일본, 미국 이렇게 대립 패턴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짙고 이게 계속 가면은 전면적으로 위험에 치닫을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이 신중하게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네. 신냉전 구조가 좀 고착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그 안에는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푸틴 러시아 제국 재건의 야망 중국에도 실질적인 안보 위협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네, 푸틴이 지금 네. 그 옛날 그 러시아 제국의 그런 거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그런 맥락이라고 이 교수는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푸틴의 이런 야망이 미국하고 서방이 반대하는 건 물론이고 중국에도 실질적인 안보 위협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선을 그어서는 안 되고 개혁 개방 초기에 그 외교 좀 유연성 있는 외교 정책을 견지하는 게 좋겠다는 게 내 생각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중국 지도부하고의 어떤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됐을까? 이런 것도 상당히 좀 갸우뚱해집니다. 이런 식의 공개적으로 쭉 자기 생각을 약간은 강하게 얘기하는 게 좀 이례적인가 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요, 시진핑도 최근에 그 신냉전 우려를 거듭하며 한 점을 또 덧붙였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6일에 마크롱 대통령하고 파리 에리제궁에서 정상회담하고 나서 공동회견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용해서 제3국을 비방하거나 신냉전을 부추기는 데 반대한다 했고요. 그리고 또 지난 16일, 17일 푸틴이 중국 왔을 때도 그 서방을 향해서 그 경계성 메시지를 발령을 하면서 중국하고 그 러시아 간의 밀월이 신냉전으로 비춰지는 걸 경계한 이런 그런 발언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중국이 좀 신중하라 하는 그런 맥락이 또 한미일 정상회담하고도 때를 맞춰서 나왔다는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그런 그 좀 의미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봅니다. 세계보건기구 회원국들이 모여서 세계보건총회를 하는데요. 이게 어제 열렸죠. 이 눈여겨봐야 될 쟁점 사항이 뭡니까? 조금 전에 한미일 네. 정상회담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한일중. 한일중 네. 정상회담이죠. 네. 죄송합니다. 어제 제네바에서 엿새 일정을 개막을 했습니다. 세계 제77차 세계보건총회죠. 이게 이제 세계보건기구 회원국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가장 관심은요. 네. 그 코로나19 팬데믹 지나고 나서 지난 2년 동안 그 세계보건기구가 이제 그때 뭐 여러 가지 그 허점들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또다시 이런 공중보건 유관 그 어떤 위기가 올 경우에 대비해서 이른바 그 팬데믹 협약을 이제 만들자고 해서 그동안에 9차례나 실무 접촉을 했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그 이해관계, 뭐 백신, 뭐 지재권 문제, 그다음에 무슨 뭐 이익이 나오는 걸 공유하는 문제라든가 그 소득차에 따른 어떤 그 보건 그 서비스 뭐 자원 분배 같은 것 때문에 이견이 많아서 얼마 전에 전해주셨죠. 예, 좀 초안 어려웠다. 합의에 네. 도달하지 못한 채 이제 총회가 시작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 뭐 결국 절반의 개막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그래서 오고 이제 가야 이번에 돼요? 네. 주로 핵심 의제가 네. 그 더 많은 사람이 어떤 그 보건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 보편적 건강 보장을 확대하는 그런 방안에 좀 이제 현실적인 초점을 맞추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 같은 거하고 이제 관계없이 좋은 필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이른바 보편적 건강 보장 대상을 확대하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내년까지 10억 명을 더 추가하는 그런 게 이제 세계보건기구 목표인데 지금 추세로는 한 7억 7천만 명밖에 안 된 걸로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번 회의에서 이걸 좀 더 박차를 가자 뭐 이런 얘기를 좀 할 걸로 그렇게 관측이 됩니다. 예산 얘기도 좀 중요하게 나온다면서요? 예, 지금은 네. 이제 회원국들이 기부금으로 이제 운영을 해왔는데 이거 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는 얘기가 많았죠. 그래서 기부 대상을 공공기관이라든가 민간 기부자 쪽으로도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회원국 기부금도 좀 늘려서 2028년까지 한 110억 달러 정도를 추가로 마련하겠다는 그런 목표도 제시를 했는데 글쎄 돈 주머니 여는 데는 다들 인색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앞서서 얘기해 주셨던 요 팬데믹 협약 얘기 좀 짧게 해주시고 대만이 총회 참석한 얘기 요 얘기도 해주실까요? 이게 지금 이 팬데믹 협약에 참석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대만이? 대만은 참석을 네네. 이제 네. 옵서버로 참석을 못하게 네. 됐습니다. 이걸 도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네. 이게 이제 구속력이 있는데 네.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결국 뭐 초안도 합의가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계보건기구 총장이 어제 개막 연설하면서 상당히 좀 유감스럽다 덧붙이기를 하지만 다자주의는 항상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지만 팬데믹 협약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계속 협의를 합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만을 옵서버로 초청하는 문제가 이제 개막하고 나서 이제 첫 전체 회의를 했는데 예상대로 중국이 뭐 계속 이걸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청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2017년 이후 8번째로 이제 옵서버로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원래 뭐 아시겠지만 대만은 1972년에 회원국이었다가 자격을 상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그 유엔에 의해서 이제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대만이 중국하고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2009년부터 2016년까지는 중국이 그래도 와 해서 옵서버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7년에 차이잉원 정권 들어서고 나서 이제 중국이 그때부터 이제 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년째 불발이라는 소식 전해드렸고 다음 얘기는 이제 미국으로
가봐서 월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냉탕과 온탕을 동시에 제공한다. 그러니까 지지하기도 하고 뭔가 좀 안 좋은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트럼프가 반가운 네. 소식은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사모펀드 운영사인 블랙스톤 창립자 네. 스티븐 슈워츠먼 회장이 이 사람이 2020년 대선 치고 나서 이제 2022년에 네. 내가 다시는 트럼프 지지 안 하겠다. 이래가지고선 등을 돌렸었는데 이제 도저히 뭐 대안이 없어서 그런지 이번에 현지 시간 지난 금요일에 성명을 내고 트럼프 당선을 위해서 기금을 모으겠다. 이렇게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반유태주의가 급격히 늘어나서 걱정된다. 그래서 뭐 경제 이민 외교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이제 바이든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변화를 위해서 트럼프를 지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월가에서 이 사람이 큰 손이니까 월가 쪽에 이제 그동안에 트럼프로 갈까 말까 망설이던 이런 그 손들 이제 그 기부자 이제 기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네. 이제 합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관측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돈의 흐름이 좀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잖아요. 최근까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현금력이 더 앞섰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최근에서 조금 좁혀졌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게 또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걸로 트럼프 진영이 기대를 할 겁니다. 네. 다음 얘기 좀 이어서 해보면 월가 채권왕으로 불리죠. 빌 그로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채권 시장이 더 나쁘다. 이건 이런 이제 트럼프가 얘기를 냉탕에 했네요. 빠지는 겁니다. 빌 그로스가 네. 일요일째 그 파이낸셜 타임스 회견에서 자기가 볼 때는 트럼프가 대선에 이기는 게 바이든 재선보다 채권 시장이 더 나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시장이 더 베어리시하다는 했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감세 얘기하고 더 비싼 것들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트럼프 때 이미 재정 적자가 많이 부풀려졌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네. 또 숫자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게 있을까요? 이제 재정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이제 이건 뭐 다 아시지만 미국 국채 투자 매력이 떨어졌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최근에도 총 수익률이 죽었다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간 2조 달러 적자 증가가 시장을 압박할 거다. 이렇게 2조 달러. 또 경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채권 얘기 좀 더 해보면 미국의 채권 투자자는 그런데 대선에 상관없이 적자를 우려하고 단기채를 선호한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폭스 네. 비즈니스가 그저께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가 올해 1조 6천억 달러인데 10년 후에는 2조 6천억 달러로 이제 불어날 걸로 이제 미국 의회 예상국이 전망한 걸 상기시켰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장 전문가들하고 투자자들 일각에서 지금 27조 달러 정도인 그 미국 국채 시장이 더 흔들리지 않겠느냐. 특히 미국이 자꾸 재정 적자가 늘어나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이걸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겠냐는 게 우려가 이제 있어 왔죠. 네. 다음 얘기 좀 넘어가 볼까요? 빠르게 좀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 좀 더 해보도록 하죠. 자유당에 입당 약속하면서 구애를 한다. 그런데 야유 사례도 있다. 야후 사례도 있다. 어떤 얘기입니까? 자유당이 이제 트럼프로서는 상당히 좀 이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그 네. 기조에 자기하고 많이 가까울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금요일 날 워싱턴 DC에서 자유당 전당대회가 열렸는데 네. 초청 연사로 갔습니다. 가서 연설하는데 뭐 야유가 대단했습니다. 자유당원들을 뭐 자유 옹호자라 추켜 세우니까 그리고 이제 대선 내가 재집권하면은 자유당의 그 인사를 강요라든가 이런데 기용하겠다 했는데 지금 뭐 반응이 여간 싸늘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바이든을 폭군 역사상 최악 대통령 이렇게 비난하니까 일부에서 그건 당신이야.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도 뭐 지지 않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 보면은 자유당 후보가 2016년 대선 때는 전국 득표율이 3%, 2020년에는 1%, 특히 경합주 같은 경우는 빡빡했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자기는 이것 때문에 손해봤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러브콜을 보냈는데 이렇게 싸늘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인데요. 백악관 공격용 무기 뭐 얘기 나오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제 백악관은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하고 이제 사우디를 이제 관계 정상화 이제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와중에 이제 하마스 전쟁이 터졌죠. 그래서 이제 사우디를 계속 이제 무마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사우디 쪽에서 두 가지를 제시를 했죠. 네. 첫째는 나토에 버금가는 수준의 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달라. 그다음에 민간 핵 원료 우리한테
제공해달라 이건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백악관이 이거 관련해서 사우디에 그 무기 금수 한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멘 내전에 지금 사우디가 그 반군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풀어줄 그 준비가 돼 있다는 그런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신호를 보냈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네요. 네. 네. 뭐 근거가 있는 얘기일까요? 어떤 얘기 덧붙이나요? 그래서 지금 뭐 백악관 관계자 얘기도 이게 네. 무슨 뭐 그 어떤 사우디하고 이스라엘하고의 그 관계 정상화 그거 협상하고 뭐 직접 연결된 건 아니라고 네. 하는데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좀 더 부추기기 위해서 사우디를 좀 더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도 좀 해볼까요? 우크라이나가 독일이 지원하는 무기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데 반대한다. 숄츠 독일 총리 얘기네요. 그저께 독일 방송 주최 그 시민과의 대화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를 사용하는 것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 하면서 우크라이나도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하면서 우리가 준 무기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할 수 없다는 내 입장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독일의 정책 목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확전되지 않는 거다. 이렇게 거듭 강조,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그 나토 사무총장이 지난 얼마 전에 그 이코노미스트하고 인터뷰하면서도 그렇고 어제도 나토 의회연맹 충계총회에서 지금 러시아 영토를 우크라이나가 군사 목표물을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손이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숄츠가 거듭 여기 선을 그은 겁니다. 네. 근데 그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의 핵무기 경보 시스템을 공격했다는 보도 이런 게 또 나오잖아요. 네, 오늘 새벽에 이게 네.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좀 걱정스럽네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목요일 밤인데요. 러시아 남부 흑해에 있는 그 경보 시스템을 드론 공격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뭔가 하면요. 최대 10,000km까지 핵탄도 장착 미사일, 탄도미사일을 이게 오면은 영공 비행체를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장거리 경보 시스템인데 이거를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네. 우크라이나군도 시설 공격했다는 점을 사실상 확인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있는 레이더가 미국이 올해 초에 우크라이나의 이른바 그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크스를 준 게 있죠. 근데 이거를 지난 4일 4개를 크림반도 사국에서 격추했다고 러시아가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이 레이더 시스템 덕분인 걸로, 덕택인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전문가들 얘기는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느냐. 그리고 절대로 현명한 결정이 아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군사 분석가 얘기도요. 러시아 탄도미사일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게 전 세계 모두에게 이익이다. 러시아 자극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글쎄 러시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좀 우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얘기까지 빠르게 전해주세요. 네. 이스라엘 라파 난민중 폭격 얘기까지 좀 해주시죠. 난민촌 네. 그 폭격을 해서 지금 보니까 오늘 새벽에 보니까 45명이 사망한 걸로 돼 있는데 대부분이 어린아이하고 여성들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지금 네타냐후가 어제 의회에서 연설하면서 사실상 시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 실수를 했다. 조사하고 있다 하는데 지금 오늘 새벽에 알제리가 요구해가지고 안보리까지 소집됐습니다. 네. 미국은 뭐 지금 이게 레드라인을 넘었는지 지금 분석을 하는 모양입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